안녕하세요. 저는 오민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가을의 문턱을 이제 막 넘어서인지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제 어깨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법 따가웠습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에는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몇 가지 담아왔어요. 며느리 미정이가 중요한 해외 출장을 떠난 지 오늘로 닷새째. 혼자 있을 아들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집은 어지르고 살지 않는지, 어머니의 마음이란 건 자식이 40을 넘어도 늘 노심초사입니다.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잘 가꿔진 화단에서 기분 좋은 풀 내음이 풍겨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잠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흰머리가 제법 늘어난 평범한 늙은이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팔팔한 청춘인 것만 같습니다. 특히나 저를 어머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살가운 며느리 미정이 덕분에 늙어갈 시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엄마, 저 없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노 씨 스스로 잘할 거예요.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제가 가보지 않으면 분명 집이 엉망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걸 알기에 웃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죠.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14층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삑비비빅. 짧은 멜로디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겹습니다. 이노야, 엄마 왔다. 역시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에는 아들의 구두와 운동화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어요. 어휴, 이걸 또 이렇게. 저는 허리를 숙여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가 좋아하는 은은한 라벤더 향 대신 왠지 모를 퀴퀴한 공기가 저를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거실 창문부터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묵은 공기를 밀어내고 집 안가득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거실장 위에는 변함없이 아들 내외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의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며느리 미정이는 제게 참 특별한 아이입니다. 아들만 하나 둔 제게는 딸이나 마찬가지였죠. 성격도 어찌나 싹싹하고 마음 씀씀이가 깊은지 명절이나 생일이면 친딸보다 더 살뜰하게 저를 챙기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되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번 출장도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덕분에 회사에서 특별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어찌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런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아들 녀석도 덩달아 더 대견해 보였습니다. 저는 장바구니에서 정성껏 만들어 온 밑반찬들을 꺼내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오이무침. 모두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사이에 배달 음식 용기만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에고, 이럴 줄 알았지. 혀를 차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내심 싫지만은 않은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인가 봅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설거지하고 소파 위에 널브러진 아들의 양복 상의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볼수록 며느리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이제 슬슬 밀린 빨래를 해야겠다 싶어 세탁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명 며칠치 빨랫감이 잔뜩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세탁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탁기 위에 작은 디지털 표시창에 세탁 완료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노가 빨래를 다 했네.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특한 마음이 들었죠. 결혼 전에는 자기 방 청소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던 녀석입니다. 그런 아들이 스스로 빨래를 다 하다니요.
아마 출근 준비로 정신없는 아침에 쌓인 빨래가 눈에 거슬려 세탁기라도 돌리고 나간 모양입니다. 우리 미정이가 남편 교육 하나는 똑 부러지게 시켰네.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젖은 빨래를 건조기에 옮겨 널어주기로 했습니다. 잘했다고 퇴근하면 꼭 칭찬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망설임 없이 세탁기의 동그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훅 하고 뜨뜻하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갓 끝낸 빨래에서 나는 특유의 깨끗한 세제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저는 허리를 숙여 세탁기 안으로 두 팔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아들의 셔츠와 속옷, 땀에 젖은 운동복, 그리고 며칠간 썼을 수건 따위를 한 움큼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젖은 빨랫감들이 세탁 바구니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꺼냈구나 싶어 마지막으로 통 안쪽 깊숙이 손을 뻗어 남은 빨랫감을 걸어모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아주 낯설고 기묘한 것이 닿았습니다. 아들의 면 속옷이나 톡톡한 수건의 질감과는 완전히 다른 감촉이었어요. 아주 얇고 비단처럼 매끄러우면서도 군데군데 무언가 까슬까슬하게 덧대어진 그런 생경한 느낌이었죠. 이게 뭐지? 저는 무심코 고개를 숙여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점을 집어 올린 순간 제 세상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것은 누가 봐도 젊은 여자의 것임이 분명한 아주 화려하고 대담한 디자인의 검은색 레이스 속옷 한 장이었습니다. 쿵! 심장이 발밑까지 아찔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목구멍으로 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손에 들린 그 작은 천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흠뻑 젖어 축 늘어진 그것은 마치 불길한 비밀을 머금은 독버섯처럼 제 손바닥 위에서 섬뜩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미정이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는 이런 요란한 물건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이입니다. 취향을 떠나서 미정이는 지금 이 나라에 있지도 않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속옷은, 이 망측한 물건은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어째서 우리 아들 집 세탁기 안에서 아들의 옷가지와 뒤엉켜 이런 것이 나온단 말입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애써 부정하려 해도 손바닥 위에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모든 것을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미정이가 출장 가기 전에 실수로 넣어놓고 간 게 아닐까? 하지만 그 가느다란 희망은 곧바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틀 전 제가 이 집에서 직접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의 땀에 전 셔츠와 속옷들을 모아 세탁을 하고 텅 비어있던 은색 세탁기 통 내부를 똑똑히 확인까지 했습니다. 제 기억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정체 모를 속옷은 제가 마지막으로 빨래를 하고 난 뒤부터 오늘 아침 사이, 즉 지난 48시간 이내에 이 집 세탁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 됩니다. 며느리가 없는 바로 그 시간 동안에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처럼 뜨거워졌다가 이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와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황급히 세탁기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는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상황인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 저 작은 천 조각 하나에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인호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이미 끔찍한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세탁실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냉정해져야 해요. 저는 결심한 듯 다시 세탁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속옷 조각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증거물입니다. 저는 마치 범죄 현장을 보존하려는 형사처럼 주방으로 달려가 서랍에서 가장 깨끗한 비닐 위생 봉투를 하나 꺼내왔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봉투 안에 담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입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일단 이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 제가 잘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남은 빨래를 건조기로 옮기는 짧은 순간이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윙 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제 머릿속을 헤집는 것처럼 시끄럽게 울렸어요. 거실로 나온 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익숙한 모든 풍경이 순식간에 낯설고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차갑고 추악한 비밀을 품은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가만히 거실장 위의 결혼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위로 칠흑 같은 검은색 레이스가 어른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 모든 것이 그저 저의 늙은 망상이거나 아니면 아주 질 나쁜 오해이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는 굳게 다문 입술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반드시 제 입으로 직접 물어야겠다고. 그 대답을 듣기 전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거실 소파에 돌처럼 굳어 앉아있던 저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이 거실 바닥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보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한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쓰러지기를 수십 번도 더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듣게 될 아들의 변명이나 거짓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놈의 표정, 눈빛, 목소리의 떨림 하나하나를 전부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부엌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닐봉지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안에 든 망측한 물건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제 머릿속을 기어다니며 모든 평온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6시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대로 넋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해요. 아들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저 아들의 저녁밥을 챙겨주러 온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아침에 가져온 밑반찬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 두부와 돼지고기를 꺼냈어요. 도마 위에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 차리자, 오민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 일부러 더 힘을 주어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도마를 내리찍는 소리가 딱딱하게 부엌을 울렸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김치를 볶고 육수를 붓고 고기와 두부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평소 같았으면 구수하게 퍼졌을 냄새가 오늘따라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감각이 오직 현관문 쪽을 향해 곤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계란말이까지 먹음직스럽게 부쳐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완벽한 저녁 식탁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잠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 평화로운 세상의 일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한순간에 행복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내쫓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삑비비빅. 고요를 깨고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피곤에 절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문이 열리며 인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녀석은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와 있었네. 저녁은 먹었고 너 주려고 아직 안 먹었다. 어서 손 씻고 와. 찌개 다 끓여놨어.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우와 김치찌개. 냄새 좋다라며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늘 보던 제 아들이 맞는데 오늘따라 왜 저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어깨는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에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태연한 모습 뒤에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아들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밥그릇에 따끈한 밥을 가득 퍼 담아주었어요. 일이 많이 힘드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우리 아들. 응. 요즘 좀 바빠.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맨날 야근이야.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엄마 찌개가 최고야. 식당에서 파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근이라고? 정말 야근 때문에 힘든 게 맞는 걸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제 온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어요.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죠. 그저 묵묵히 밥을 먹는 아들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아들이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안 먹어?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아니다. 그냥 우리 아들 밥 먹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들은 뭐야, 그게라며 피식 웃고는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밥이라도 편하게 다 먹게 해준 다음에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음식을 앞에 두고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제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숟가락을 놓고 잘 먹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넌 앉아 있어. 설거지는 엄마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엄마는 가서 좀 쉬고 있어. 됐다.
오랜만에 아들 밥 해주러 왔는데 설거지까지 시킬까봐. 가서 과일이라도 좀 깎아놔. 저는 아들을 거실로 등을 떠밀고는 일부러 더 요란하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쏴 하고 세차게 쏟아지는 물소리가 제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나마 씻어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릇을 닦는 내내 저는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차분하게 물어야 할까? 눈물부터 보이면 안 되는데.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정돈까지 끝낸 뒤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 다가가 앉자 아들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엄마, 설거지 다 했어? 고생했네. 이노야. 저는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떨려 나왔어요. 응, 엄마. 왜?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닐봉지를 부엌 서랍에서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파 앞 유리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툭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담긴 검은색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곧 투명한 비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아들의 얼굴이 아주 서서히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차게 흔들렸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 집 세탁기에서 나왔다. 이게 대체 뭔지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비닐봉지를 마치 뱀이라도 본 것처럼 질겁하며 쳐다보았어요. 세탁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왜 거기서 나와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잘못 볼 리가 있겠니? 오늘 아침에 너가 돌려놓은 세탁기 안에서 네 옷이랑 같이 들어있었다. 저는 너가 돌려놓은이라는 부분을 일부러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동공이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마구 흔들렸어요. 이 녀석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겨우 쥐어짜 내듯이 내뱉은 말이란 건 정말 가관이었죠. 아, 그거 아마 회사 동료 거일 거예요. 어제 회식 끝나고 다들 술에 취해서 누가 실수로 제 가방에 넣었나 봐요. 그걸 모르고 제가 그냥 세탁기에 같이 넣어버린 것 같네요. 그런가 보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설프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노야, 엄마 바보 아니다. 이틀 전에 내가 여기 와서 빨래를 싹 다 해놓고 갔다. 그때는 이런 거 없었어. 그리고 어제 회식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너희 집 세탁기에서 속옷을 빨 일은 더더욱 없겠지. 그 짧은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제 논리적인 반박에 아들은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다 못해 시뻘개졌다가 다시 하얘지기를 반복했어요.
녀석은 당황한 나머지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걸 물어요. 제가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닐 사람으로 보여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못 믿어요? 실망이네요,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녀석은 오히려 저를 의심 많은 늙은이로 몰아가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억울함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쥐가 내지르는 마지막 발악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그래, 엄마는 내 아들을 믿었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그런데 지금 네 행동이 그 믿음을 전부 깨부수고 있는 거다.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니? 떳떳하다면 이게 누구 것인지, 왜 우리 집에 있었는지 차분하게 설명하면 될 일 아니냐. 제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들의 심장에 그대로 꽂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게 하며 말끝을 흐릴 뿐이었죠. 모든 변명이 막히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한 순간 녀석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 맞다. 나 지금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 와서 나가봐야 해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아들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자신의 지갑과 휴대폰을 허둥지둥 챙겨 들었습니다. 제가 이노야, 어딜 가? 라며 붙잡을 새도 없이 녀석은 번개 같은 속도로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제대로 신는 둥 마는 둥 구겨 신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힌 현관문은 마치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는 방금 전까지 아들이 보고 있던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들의 경악에 찬 얼굴, 비겁한 변명,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저 황당한 도주. 그 모든 것이 제가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려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 끔찍한 도망은 그 자체로 완벽한 자백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남편을 믿고 씩씩하게 일하고 있을 며느리 미정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 사실을 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네 집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단 1분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집을 뛰쳐나간 아들에게서는 밤새도록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들은 끝내 받지 않았죠.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이 차갑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일이 쉴 새 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들의 당황하던 표정, 어설픈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비겁한 도망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떻게 제게,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내 분노는 깊은 슬픔과 절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며느리 미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먼 타국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고생하고 있을 며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당장이라도 국제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게 아닐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중요한 출장 중에 있는 며느리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그 아이의 앞길을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동이 트고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까지 제 손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잘못을 이 어미의 손으로 직접 파헤치고 단죄해야겠다고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제 딸이나 다름없는 며느리 미정이를 지키기 위한 어미로서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슬퍼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냉철한 수사관이 되어야만 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증거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몇 번이고 그렇게 다짐하며 조용한 반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아들의 반응으로 이미 모든 것은 확실해졌지만 나중에 녀석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명백한 물증이 필요했어요. 저는 아들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 내외의 사적인 공간이라며 문 앞에서 망설였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방은 며느리가 떠나기 전 정리해둔 그대로 깔끔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들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고 나갔던 양복을 찾아 그 주머니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꼼꼼하지 못한 아들은 영수증이나 명함 같은 것을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양복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카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펼쳐보았습니다. 날짜는 바로 어제 저녁. 결제 장소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꽤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은 15만 8천 원.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혼자서 저녁 식사로 먹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죠. 분명히 2인분 이상을 주문했을 겁니다. 순간 어제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했던 말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맨날 야근이야. 이 녀석은 제게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누군가와 우아하게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둔 뒤 제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향한 곳은 아들의 서재였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저로서는 컴퓨터를 뒤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대신 저는 아들이 쓰레기를 모아두는 작은 휴지통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한참을 뒤지던 중 구겨진 영화 티켓 2장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 평일 저녁. 며느리가 출장을 떠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어요. 아들 녀석은 원래 그런 종류의 영화는 유치하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2장의 티켓은 그날 밤 아들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티켓 역시 고이 챙겼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모일수록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집 안을 아무리 더 뒤져봐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집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부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척하며 평소 안면이 있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럼요, 든든하게 먹었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요. 회사 일이 많이 바쁜지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밤에 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최대한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워낙 입주민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드님이 며칠 전부터 젊은 아가씨랑 같이 다니는 건 몇 번 봤네요. 두 분이 아주 다정해 보이던데요. 퇴근도 같이 하는 것 같던데 회사 동료인가 보죠? 경비 아저씨의 마지막 말은 제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아가씨랑 같이 다닌다. 아주 다정해 보였다. 이 말들이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아,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파트 벤치에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상황은 명백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다른 여자를, 그것도 이 집까지 끌어들였던 겁니다. 세탁기에 있던 그 속옷, 레스토랑 영수증, 영화 티켓, 그리고 경비 아저씨의 증언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 네 집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제게 가장 큰 자랑이자 행복의 상징이었던 저곳이 이제는 끔찍한 비밀과 거짓으로 가득 찬 위선의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요. 저는 더 확실하고 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여자와 내 아들이 함께 있는 명백한 증거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반격은 이제 막 이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과 경비 아저씨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이 나중에 그냥 회사 동료와 밥 한 번 먹은 것뿐이다라고 발뺌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대체 뭘까, 그 증거라는 게. 한참을 고민하던 제 눈에 거실장 위에 놓인 아들의 차 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블랙박스였습니다. 요즘 차에는 전부 달려있다는 그것. 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대화를 녹화하고 녹음해준다는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만약 아들이 그 여자와 차를 함께 타고 다녔다면 블랙박스 안에는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평생을 기계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블랙박스라는 것이 차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그 안에 담긴 영상을 어떻게 꺼내 보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만졌다가 소중한 증거를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는 노릇이었죠.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랫집에 사는 젊은 새댁이었어요.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늘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던 아주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라면 혹시 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차 키를 들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익숙한 아들의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덩어리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룸미러 근처에 붙어 있는 작은 카메라를 찾아냈습니다. 저것이 바로 블랙박스라는 물건이구나. 저는 잠시 그것을 노려보다가 이내 차에서 내려 아랫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아, 아랫집인데 혹시 잠시 괜찮을까요? 곧 문이 열리고 젊은 새댁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안쓰럽고 무지한 늙은이의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바쁜데. 다름이 아니라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우리 손주 녀석이 자동차 구경하는 걸 하도 좋아해서 우리 아들 차 운전하는 영상을 좀 찍어다 보여주고 싶거든요. 차에 그 뭐라고 하더라. 까만 상자가 달려있던데. 그걸로 어떻게 영상을 빼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 능청스러운 연기가 통했는지 마음씨 착한 새댁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그럼요. 그거 블랙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새댁은 저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아주 능숙한 솜씨로 블랙박스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어머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 노트북으로 영상 옮겨드릴게요. 새댁이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고 무언가를 조작하는 동안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에 마른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제발, 제발 무언가 남아있기를. 아들이 주기적으로 영상을 지우는 치밀한 성격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몇 분 후 새댁은 작은 USB 하나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최근 일주일치 영상 전부 담아드렸어요. 컴퓨터에 꽂아서 보시면 돼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새댁. 덕분에 살았네. 이거라도 하나 드세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과일 음료수 한 병을 건네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제 손에 들린 작은 USB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고 가벼운 물건 안에 어쩌면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무서운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서재에 있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팅되는 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한 뒤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열어 가장 최근 날짜의 영상 파일부터 차례대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의 영상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운전하며 라디오를 듣거나 회사 동료와 통화하는 내용이 전부였죠. 역시 아무것도 없는 건가. 실망감이 밀려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전 저녁 시간대의 영상 파일을 클릭하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아들이 차를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으로 올라타는 것은 며느리 미정이가 아닌 아주 젊고 화사한 옷차림의 낯선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차에 타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아들의 팔에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오빠, 오늘 영화 진짜 재밌었다. 그치? 그러게.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네.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평소에 듣던 무뚝뚝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다정하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여자는 조잘조잘 오늘 봤던 영화 이야기, 회사 사람들 험담, 새로 사고 싶은 가방 이야기 등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고 아들은 그런 여자의 말에 연신 맞장구를 치며 사랑스럽다는 듯이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남자가 며느리 앞에서는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던 내 아들이란 말인가.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추자 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자는 까르르 웃으며 아들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두 사람은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이내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여자의 입술을 거칠게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차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그 모든 순간을 적나라하게 담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억하는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을 셔츠 닫아버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며느리가 없는 집에서 바로 그 주차장에서 저런 추악한 짓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잠시,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제 눈에 똑똑히 새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급하게 나가느라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태블릿 PC 화면이 번쩍 하고 켜지며 알림이 뜨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적인 물건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지금의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블릿 화면 위에는 메신저 앱의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신자의 이름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트 유나. 그 이름 뒤에 붙은 빨간 하트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알림 내용은 화면의 일부만 보였지만 내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오빠, 어머님 괜찮으셔? 무슨 일인지 말해줘. 걱정돼, 전화 좀 받아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유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최유나라는 세 글자를 힘주어 꾹꾹 눌러 썼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얼굴도 이름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가 돌아올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아주 거대한 폭풍이 곧 이 집을 덮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바로 제가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뛰쳐나간 후 꼬박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틀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지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아들 내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창밖의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배달 오토바이는 바쁘게 거리를 오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저의 시간만이 그날 밤 아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던 그 순간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그 다음에는 걱정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죠. 그 녀석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해버린 것처럼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녀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제 눈을 피해, 제 추궁을 피해 어딘가에 비겁하게 숨어 있다는 것을요. 제 손에는 여전히 서늘한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랫집 세댁의 도움으로 확보한 제 아들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증거물이었죠. 저는 지난 이틀 동안 그 안에 담긴 영상들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그 다음에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눈으로요. 볼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영상 속에서 낯선 여자와 희희낙낙하며 웃고 있는 저 남자가 제가 아는 제 아들이 아니라고, 이건 모두 끔찍한 악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기라도 하려는 듯이요.
하지만 노트북 화면 속의 남자는 명백히 제 아들 김인호였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제 며느리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속삭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며느리 미정이가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늘 일에 치여 피곤하다는 남편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보약을 다리고 주말이면 지친 남편을 위해 특식을 만들어 바치던 그 착하고 어진 아이. 그런 며느리의 헌신을 아들 녀석은 저런 식으로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이 바로 며느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비행기라고 했으니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집으로 오면 저녁 시간이 훌쩍 넘을 터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꽃게탕을 끓이기 위해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고생했을 며느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차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내내 제 마음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는 것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이 끔찍한 진실을 며느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아니, 전해야만 하는 걸까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저 혼자만 알고 아들 녀석을 조용히 불러내 단단히 혼을 내고 끝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몇 번이고 저를 흔들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한 며느리의 인생에 상처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제 안의 악마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눈앞에는 차 안에서 다른 여자와 입을 맞추던 아들의 모습과 그 아래에 놓여있던 하트 유나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만이고 배신이었습니다. 이걸 모른 척 덮고 넘어간다면 저는 평생 며느리의 얼굴을 떳떳하게 쳐다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언젠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듯이 연락이 없던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한 겁니다. 엄마, 미정이 오늘 저녁에 오지? 나 지금 집으로 들어갈게. 할 말 있어.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녀석.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그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현관 쪽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틀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녀석은 그 사이 제대로 씻지도 잠을 자지도 못한 듯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퀭한 눈, 구겨진 옷차림. 하지만 그런 초라한 모습이 제게는 조금의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우물쭈물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다요. 엄마 실망하게 한 거, 그리고 집 나간 거요. 그래서 그 속옷 주인은 누구라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제 질문에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엄마, 정말 오해예요. 그냥 잠깐 만난 사이인데 그 여자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렇게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을 줄은 몰랐어요. 피해자?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는 지금 네 아내 미정이지, 너가 아니야.
그리고 잠깐 만난 사이인데 차 안에서 그런 짓까지 한단 말이니? 차 안이라는 말에 아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 녀석의 얼굴이 다시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가 네 아내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지. 오늘 미정이 오면 너가 직접 네 입으로 다 사실대로 말해.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예쁜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한번 쏘아보고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우리 딸. 지금 어디야? 엄마, 저 지금 공항 리무진 탔어요. 1시간이면 집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이노 씨는요? 옆에 있어요? 그럼. 네 남편 여기 있지. 너 온다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네. 저는 일부러 아들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며느리와의 짧은 통화가 끝나고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1시간 뒤면 이 모든 비밀을 마주해야 할 주인공이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정이가 큰 캐리어를 끌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노 씨, 나왔어요. 미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와 아들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어서 와. 하지만 제 눈은 어색하게 며느리를 끌어안는 아들의 굳은 표정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게 다 무슨 냄새야? 엄마, 저 온다고 맛있는 거 하셨구나. 최고. 미정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렇게 해맑은 아이에게 어떻게 그 끔찍한 사실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릇에 꽃게 살을 발라주고 따뜻한 국물을 떠주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출장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이 나서 제잘제잘 늘어놓았어요.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친 이야기, 외국인 동료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 이야기까지. 식탁은 오롯이 며느리의 활기찬 목소리로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저 간간히 그랬구나, 잘했네 같은 짧은 추임새를 넣을 뿐이었죠. 한참을 신나게 이야기하던 며느리가 문득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이노 씨. 내가 없는 동안 별일 없었어. 회사 일은 바빴고. 아들은 질문을 받은 학생처럼 움찔하며 대답했습니다. 어, 그냥 뭐 똑같았지. 바쁘고 피곤하고. 에이, 그래도 내가 신신당부하고 간 사람이 있는데. 든든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국을 떠먹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제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동시에 가장 듣고 싶었던 그 이름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신네 팀에 최유나 씨 있잖아. 내가 출장 가기 전에 따로 부탁했거든. 우리 남편 외롭지 않게 잘 좀 챙겨달라고. 밥도 좀 사주고 가끔 말동무도 되어주라고. 정말 착하고 싹싹한 후배라니까. 유나 씨가 잘해줬지? 쨍그랑.
제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식탁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최유나. 아들의 태블릿 PC에서 보았던 그 이름,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아들과 입을 맞추던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아들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해맑게 말을 이었습니다. 왜 그래, 두 사람 다? 내가 뭐 이상한 말 했어? 아, 유나 씨한테 선물도 사왔는데. 내일 회사 가서 전해줘야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의 순진한 말이 그 어떤 비수보다도 더 날카롭게 저와 아들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고. 미정아, 잠시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죠.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일단 너랑 나랑만.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며느리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며느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따라왔어요. 안방 문을 닫자마자 거실의 무거운 공기와는 다른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며느리를 앉히고 그 앞에 마주보고 섰습니다. 우리 딸 많이 피곤하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눈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어요. 제 심상치 않은 모습에 며느리의 얼굴에도 조금씩 불안한 기색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정말 무슨 일 있어요? 이노 씨한테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놈은 멀쩡해. 문제는 다른 데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 모두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미정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이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곁에 있을 거니까. 저는 제 가방에서 그동안 제가 모아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비닐봉지에 담긴 검은색 레이스 속옷을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보고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며칠 전 너희 집 세탁기에서 나왔어. 이노 옷이랑 같이.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세탁기에서요? 이게 왜? 제 건 아닌데. 혹시 세탁소에서 다른 사람 빨래랑 섞여 들어왔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음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바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건 이노 양복 주머니에서 나왔어. 날짜는 너가 출장 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야. 이노는 그날 나한테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었지.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15만 8천 원이라는 금액과 2인 세트 메뉴로 보이는 내역을 확인한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다음날 저녁 영화 티켓 2장이야. 역시 이노 옷에서 나왔지. 증거가 하나씩 나올수록
며느리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아닐 거예요, 엄마. 그냥 회사 동료랑 밥 먹고 영화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노 씨, 남자 후배들이랑도 잘 어울리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도 물어봤지. 우리 아들 요즘 누구랑 다니냐고. 경비 아저씨가 그러더구나. 며칠 전부터 젊은 아가씨랑 아주 다정하게 같이 다니는 걸 몇 번 봤다고.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물인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걸 보여주게 돼서 정말 미안해. 저는 안방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에 USB를 꽂고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파일이 담긴 폴더를 열었어요. 며느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굳은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끄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아파트 주차장을 배경으로 제 아들 이노가 낯선 여자와 입을 맞추고 서로를 부둥켜 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 아들의 표정,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 며느리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웃고 떠들고 서로의 몸을 더듬는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죠. 영상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며느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최유나 맞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남편 그리고 자신이 착한 후배라며 걱정해 주었던 그 여자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며느리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며느리의 가녀린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울어라, 미정아. 실컷 울어. 다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저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이나 서럽게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뜨거운 눈물이 제 옷을 흠뻑 적셨지만 저는 조금도 싫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얼마나 울었을까. 마침내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무서워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아주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제 말에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두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미정아, 잘 들어.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피해자가 아니야. 저것들한테 인생을 망친 불쌍한 여자가 되어서는 안 돼. 너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저 두 인간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심판자가 되어야 해. 심판자요? 그래.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은 명백하게 저 두 인간이 저질렀다. 그러니 고개 숙이고 눈물 흘려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바로 저것들이야.
알겠니?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 며느리의 흔들리던 눈빛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눈에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피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와 며느리는 밤이 새도록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들은 안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그 비겁한 남자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일 당장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한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주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고 안쓰러운지 저는 몇 번이고 며느리를 끌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마지막에 며느리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두 사람, 제가 받은 고통의 1000배, 10,000배로 돌려받게 만들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다시는 고개 들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며느리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연대를 맺은 두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용했던 반격은 이제 모든 것을 건 전면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와 며느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밤사이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퉁퉁 부은 며느리의 얼굴과 제 싸늘한 시선을 마주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아들이 무어라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며느리는 차갑게 그를 외면하고 제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 준비 다 됐어요. 나가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은 그런 아들을 뒤로하고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큰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잠시 후 우리는 상담실에서 40대 중반의 아주 지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자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미정 씨 맞으시죠? 이쪽은 어머님이시고요. 변호사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리하게 저희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 온 서류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고요. 며느리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에서 발견된 속옷 이야기부터 영수증과 영화 티켓,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 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주 유능한 검사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안경을 고쳤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게임은 끝났네요. 유책 사유는 100% 남편분에게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저와 며느리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혹시라도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는 방법,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까지. 그녀의 전문적인 설명은 불안했던 저희의 마음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상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 상간녀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저는 그 여자도 제 남편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회사 내에 알려 사회적인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니 아주 교묘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마지막 말에 며느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잘못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며느리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치밀하고 냉정한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며느리의 소름 끼치는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들에게 놀랍게도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왔어? 많이 기다렸지. 오늘 엄마랑 쇼핑 좀 하느라 늦었네. 아들은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태도 변화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아내가 갑자기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미정아. 너 괜찮은 거야? 뭐가? 아, 어젯밤 일 때문에 그래. 생각 좀 해봤는데 당신 말대로 뭔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미안해. 며느리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연기력에 감탄하며 옆에서 조용히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래, 이노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니. 우리 미정이가 마음이 넓어서 너를 이해해주기로 한 모양이다. 아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저지른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들에게 회사 이야기를 묻고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 안에는 거짓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굳게 믿는 듯 보였고 예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여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집 안에서는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는 결정적인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일부러 기분 좋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내가 출장 다녀와서 제대로 파티도 한번 못했네. 이번 주말에 당신 회사 동료들 우리 집에 초대해서 집들이 겸 파티라도 할까?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당신 피곤할 텐데. 피곤하긴. 당신 기 살려주는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당신이 파티에 초대할 동료들 명단 좀 짜서 나한테 줘. 내가 한 명 한 명 초대장 보낼게. 아들은 아내가 자신을 용서한 것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기까지 살려주려 한다고 착각하고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녀석은 신이 나서 파티에 초대할 동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명단을 건네받아 훑어보는 척하며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 여기 명단에 최유나 씨 이름이 빠졌네. 당신 그동안 잘 챙겨줬다면서. 유나 씨도 꼭 초대해야지. 섭섭해하겠다. 며느리는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아내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믿는 상황에서 감히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유나 씨를 초대하지 말자고 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럴까? 유나 씨 바쁠 텐데. 괜찮아. 내가 꼭 오라고 할게. 당신한테 고마웠던 사람이니까 내가 더 잘 챙겨줘야지.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명단에 최유나라는 이름을 직접 추가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파티가 열리기 전날 밤, 저와 며느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큰 텔레비전에는 문제의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가 연결되어 있었고, 저는 파티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특별한 선물을 예쁜 상자에 담아 포장해 두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제가 깨끗하게 세탁해서 곱게 접어둔 검은색 레이스 속옷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네 뒤에는 이 엄마가 굳건히 서 있을 테니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동지애와 연대감, 그리고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한 비장한 각오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내일 이 집은 두 위선자들의 가장 화려하고도 비참한 무덤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파티가 예정된 주말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의 장막에 쌓여 있었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며느리는 지난 며칠간의 긴장 때문인지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딸. 오늘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 아침, 저와 며느리는 마치 중요한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파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도 밝고 평온해 보였죠. 거실에서는 아침부터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희 두 사람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녀석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굳게 믿는 듯 보였습니다. 이 녀석은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희 주변을 맴돌며 엄마 미정아, 뭐 도와줄 거 없어? 라고 연신 물어왔지만 저희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인 당신은
그저 가만히 앉아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속으로 말하면서요. 저희는 일부러 평소보다 훨씬 더 많고 화려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한우로 만든 갈비찜, 신선한 해산물을 듬뿍 넣은 해물 잡채, 며느리의 솜씨가 듬뿍 담긴 월남쌈과 카프레제 샐러드까지. 식탁은 마치 고급 한정식집처럼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위선자들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만찬이자 그들의 추악한 행적을 축하하는 제사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저녁 7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회사 동료들은 모두들 밝고 유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저희가 차린 음식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집이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다정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며 우리 남편 회사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네라며 애교 섞인 농담을 던졌고 동료들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두 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사내에서도 소문난 인꼬 부부시잖아요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아들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미소가 번졌죠. 저는 그 가증스러운 위선의 현장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티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드디어 마지막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딩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머, 유나 씨. 어서 와요. 기다렸잖아. 문 앞에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바로 그 여자, 최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몸에 딱 붙는 화려한 원피스에 공들여 꾸민 얼굴, 그리고 값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까지. 누가 봐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사준 것이 분명한 고급 와인 한 병을 들고 아주 상냥하고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와, 집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최유나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도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라며 싹싹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아주 온화한 미소로 대답해 주었죠. 그래요, 어서 와요. 우리 인우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잘 챙겨주는 착한 후배라고. 제 말에 최유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살짝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생긋 웃으며 며느리의 옆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최유나의 손을 아주 다정하게 맞잡으며 그녀를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유나 씨, 이리 와서 앉아. 오늘 주인공은 당신이야. 우리 남편 챙겨주느라 고생 많았는데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렇게 악마들의 만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유나는 조금의 경계심도 없이 며느리가 따라주는 와인을 받아 마시고 저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띠며 분위기를 주도하려 애썼고 다른 동료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미세한 불안감과 간간히 아들에게로 향하는 의미심장한 눈빛을요.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녀석은 애써 태어난 척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온 신경은 며느리와 최유나 그리고 저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위선과 거짓의 향연 속에서 오직 저와 며느리만이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조용히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파티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모두가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을 무렵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손뼉을 짝짝 하고 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자자 여러분, 조용.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과 그리고 사랑하는 제 남편을 위해 작은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들은 무슨 선물? 이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최유나 역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리모컨으로 거실에 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우리 남편이 혼자 집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의미로 우리의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들 재미있게 봐주세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텔레비전 화면에는 경쾌한 배경음악과 함께 아들 내외의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첫 집을 장만하고 기뻐하던 날의 사진,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던 사진까지.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우와,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라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아들은 감동과 민망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유나만이 애써 웃고는 있었지만 그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진 영상이 끝나고 화면에는 사랑해, 여보. 앞으로도 쭉 함께하자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은 휘파람을 불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은 미정아,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했어, 고마워라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며느리는 아들의 품에 안긴 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야. 내가 남편한테 정말로 고마웠던 게 뭔지 알아? 바로 내가 없어도 스스로 빨래도 척척 해내는 그런 듬직한 모습을 보여준 거였어. 그래서 기념으로 그 영상도 한번 담아봤지.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리모컨의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쾌했던 배경 음악이 뚝 끊기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아주 익숙한 지하 주차장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들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아들의 검은색 승용차가 선명하게 보였죠. 잠시 후 차 문이 열리고 아들과 최유나가 차 안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영상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노 씨 차 아니야? 유나 씨도 같이 있었네. 라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죠.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의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린 뒤에도 헤어지지 않고 주차장 기둥 뒤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상 속의 아들이 최유나의 허리를 감싸 안고 격정적으로 입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탐하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블랙박스 카메라의 야간 모드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을 소리 없이,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텔레비전 화면과 아들과 최유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포크를 든 채로 와인 잔을 든 채로 모두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영상은 소리 없이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명이나 고함보다도
그 침묵이 훨씬 더 날카롭고 잔인하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이미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그저 아, 아 하는 소리 없는 비명만을 내지르고 있었죠. 그리고 최유나.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앞에 놓인 와인 잔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예고 없이, 하지만 너무나도 완벽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텔레비전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을 지배하는 숨막히는 정적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 정적을 가장 먼저 깬 것은 놀랍게도 며느리 미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방금 전까지와는 180도 다른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영상이 잘못 나왔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파일을 잘못 클릭했나 봐요. 며느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하며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동료들이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저거 뭐예요? 두 사람, 저 영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모든 시선이 아들과 최유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저런 걸 조작한 거야. 저건 내가 아니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유나 역시 고개를 들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건 저희가 아니에요. 누가 저희를 음해하려고.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두 사람의 필사적인 부정은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격한 반응이 영상 속의 인물이 바로 자신들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죠. 동료들은 이제 의심이 아닌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저렇게 선명한 영상을 어떻게 조작한다는 거죠? 두 사람, 정말 실망입니다. 미정 씨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파티를 시작하기 전 거실 한쪽에 고이 모셔두었던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최유나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예상치 못한 행동에 소란스럽던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최유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유나 아가씨라고 했나? 내가 아가씨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최유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앞에 선물 상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상자의 리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며칠 전 깨끗하게 세탁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개켜놓은 바로 그 검은색 레이스 속옷이 곱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어 최유나의 눈앞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난번에 우리 집에 이거 놓고 갔더라. 혹시나 찾을까봐 내가 깨끗하게 빨아서 보관하고 있었어. 이제라도 주인 찾아가야지. 자, 여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최유나의 입에서 흐윽하는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완전히 풀려버렸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 어떤 변명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나온 속옷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온 세상에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몇몇 여자 동료들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최윤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명품 가방만 챙겨 들고는 미친 사람처럼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고 그녀의 비참한 퇴장으로 이 추악한 연극의 일막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제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노 씨, 정말 다시 봤습니다. 우리 팀의 수치인 줄 아세요. 동료들은 아들에게 차가운 말들을 한마디씩 던지고는 며느리와 제게 두 분, 힘내세요. 저희가 증인이 되어드릴 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북적거리던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제 아들, 이렇게 세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아들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저와 제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는 어린아이처럼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엄마.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다리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용서. 너는 지금 용서를 빌 상대가 잘못됐어. 너가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네 아내, 미정이다. 미정이는 제 말 안 들어줄 거예요. 엄마가 좀 설득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시끄럽다. 저는 아들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인호.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런데 너는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제 입에서 나온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미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두었던 서류 몇 장을 아들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거기에 서명해. 위자료 및 재산 분할 포기 각서,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소유권을 미정이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다. 네가 저지른 죗값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가지고 네 회사와 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거다. 선택은 너가 해라. 아들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보며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자 한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서명이 끝나고 저는 그 서류들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30분 주겠다. 네 물건들 챙겨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도 미정이 눈앞에도 나타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아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제 아들의 완벽한 몰락은 그렇게 제 손으로 직접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짐을 챙겨 집을 떠난 후 집 안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엉망이 된 거실을 묵묵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와인 잔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은 모습이었죠. 그 모든 것을 치우는 동안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메말라 버린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며느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아들에게 받아낸 각서들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가 해낸 일에 놀라움을 표하며 이제 남은 법적 절차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단 한 번의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저희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을 겁니다. 몇 주 후, 저희는 법원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사람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평온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다 끝났다. 고생 많았어.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둘만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와인 잔을 부딪히며 저희는 지나간 과거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예상했던 대로 아들과 최유나에 대한 소문은 회사 전체에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파티에 참석했던 동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회사 내 최악의 불륜 남녀로 낙인 찍혔고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한 채 결국 나란히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희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들이었으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집의 소유권도 완전히 며느리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집에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깃든 아픈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다면서요. 저희는 그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각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가 새로 얻은 아담한 오피스텔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전 집보다 크기는 작았지만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주 밝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제 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 딸로, 며느리는 저를 제 엄마로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엄마, 어서 와요. 내가 맛있는 거 해놨어. 제 딸이 된 미정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만든 소박한 음식을 차려놓고 거실 바닥에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현실을 모른 채 바보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인생을 구해주신 거예요. 미정이는 제 손을 잡으며 진심이 담긴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누가 구해주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스스로 그 지옥에서 걸어 나올 만큼 강한 아이야. 나는 그저 네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등을 살짝 밀어준 것뿐이란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햇살 가득한 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평범한 모녀들처럼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었죠. 가끔, 아주 가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잠시만이라도 지내게 해달라는 구차한 부탁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녀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온전히 자신의 두 어깨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와 딸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곱게 물든 단풍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놀라서 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수줍으면서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딸의 등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제 딸은 그 끔찍했던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고 다시 한번 행복해질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가을 하늘이 마치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가장 힘든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어리석은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과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날들이 더없이 행복하고 찬란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